안녕하세요. 중졸 검정고시 국어의 박수미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희곡, 시나리오, 그리고 뮤지컬 대본까지 연결해서 보도록 할 겁니다. 일단 희곡, 시나리오, 뮤지컬 대본이 공통적으로 무언가를 공연하거나 상영하기 위한다라는 그러한 글이라서 소설하고 약간의 차이점이 있는 글이죠. 그리고 각각의 공통점도 있지만 각각의 차이점도 있기 때문에 갈래의 특성을 좀 중요시해서 보시도록 하고요. 첫 번째 작품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라톤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아마 이 제목 보면서 여러분들이 마라톤 이렇게 42.19km를 뛰는 그 운동을 떠올리실 텐데 맞고요. 그리고 왜 맞춤법을 저렇게 썼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 이건 영화화했던 그리고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입니다. 그리고 저 마라톤이라고 하는 건 지체 장애를 겪고 자폐아 증세를 겪고 있는 한 장애를 가진 소년이 자신의 장애를 마라톤을 통해서 극복을 하고 사회로 나아가는 한 과정을 보여주는 그런 영화인데요. 그렇다 보니까 자신이 혼자서 마라톤을 했던 장면을 일기장에 쓰면서 올바른 표기법으로 쓴 게 아니라 저렇게 표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영화에서도 저 제목 그대로 영화로 나가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제목이 저렇게 적힌 거고, 줄거리를 한번 보자면 자폐아 증세를 가지고 있는 아들을 위해서 엄마가 계속해서 헌신적인 노력을 합니다. 이 아이가 좋아하는 것 하나가 달리기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달리기를 교육을 시키고 연습을 시키고 하프코스 마라톤 대회에도 출전을 시키곤 하지만 아무래도 엄마가 교육을 시키기엔 조금 역부족이겠죠. 그러던 어느 날 전직 마라토너인 한 선수가 어떤 잘못을 저질러가지고 사회봉사 명령 차원에서 자신의 학교에 오게 되고요. 엄마는 이때가 기회다 싶어서 그 코치를 쫓아가서 얘기를 하죠. 우리 아이가 마라톤에 소질이 있으니 따로 제발 훈련 좀 시켜주십사라고 부탁을 하지만 이 마라토너는 원래 귀찮아하는 사람이라서 굉장히 귀찮아합니다. 그리고 집중적으로 연습을 시키는 게 아니라 건성건성으로 초원이에게 운동장 100바퀴 달리고 와. 그리고 본인은 찜질방 가서 잠을 잔다거나 아니면 술을 마시고 늦게 연습장에 나타난다던가 하는 그런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게 되죠. 자, 그러한 와중에 그 마라토너가 초원이에게 100바퀴를 뛰라고 시켜놓고 본인이 자고 있었던 상황 속에서도 본인은 그냥 던진 100바퀴였는데 초원은 100바퀴를 다 채우고 헉헉거리면서도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죠. 100바퀴 다 뛰었다고. 그걸 본 그 마라토너가 무언가 깨달음이 생깁니다. 이 아이는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정말 좋아서 달리기를 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고요. 그리고 이 정도 100바퀴를 뛸 수 있는 정도의 지구력이 있다면 어쩌면 마라톤 풀코스도 완주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자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진지하게 어떤 훈련에 임합니다. 근데 그러한 과정 속에서 초원이의 엄마와 트러블이 생기게 되죠. 초원이의 엄마가 그간의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반성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말도 제대로 할 줄 모르고 자기가 좋다 싫다라는 판단도 정확하지 않은 아이에게 내가 엄마라는 이유로 마라톤을 그동안 계속 시켜왔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에 초원이를 붙잡고 얘기를 하죠. 마라톤 하지 않아도 된다. 뛰지 않아도 된다. 그만하자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초원은 하고 싶다라고 얘기하지만 엄마는 더 이상 초원이의 말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초원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엄마가 하라고 해서 초원이 하고 싶다고 하는 거지 라고 생각하면서 못하게 말립니다. 그런데 열심히 연습을 하고 나서 마라톤 대회가 있던 그날 초원이 한 번도 혼자서 가보지 않았던 그 마라톤 장소를 코치 선생님이 사주신 신발을 들고 혼자 찾아가서 완주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에서 완주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초원이의 행복한 장면, 엄마의 행복한 장면, 코치의 행복한 장면을 모두 다 보여주면서 이 자폐를 가진 아이가 사회로 나아가는 그 과정들에 있어서 가족의 사랑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작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이 작품은요, 여러분들이 179페이지를 보시면 179페이지에 이런 표현이 나올 겁니다. 자, 이게 바로 뭐냐면 시나리오의 가장 특징적인 구성 중에 하나인 장면 번호죠. 그래서 이걸 보고 이 글이 시나리오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부분이고요. 180페이지로 넘어가서 181페이지를 보면요. 181페이지의 두 번째 해설을 한번 봐주세요. 이를 바라보는 정욱의 표정이 진지해진다라고 나옵니다.
100바퀴를 뛰는데 걸리는 시간이 3시간 반이 걸렸고 아이의 표정에 미소마저 흐르는 걸 보고 나서 정욱, 그 코치의 표정이 진지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진지한 운동을 시작을 하게 되고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은 마지막 장면까지는 나타나지 않고 계속 불성실한 운동을 하고 있는 모습을 초원이의 엄마가 보고서 이걸 간섭을 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를 고민하는 과정까지만 여기에 전개가 되어 있고요. 이제 핵심 정리를 한번 보면요. 시나리오라고 하는 것에서는 뭐 어떤 교훈적인 성격을 주는 시나리오도 있긴 하겠지만 이 작품은 교훈을 준다기보다 그 글 속에 나타나는 등장인물들의 성격이라던가 등장인물들의 갈등의 양상을 보는 데 초점을 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초원이는 일단 자폐증이 있는 아이로서 달리기에 재능이 많은 아이입니다. 그리고 경숙은요. 초원의 엄마입니다. 초원의 모로서 초원을 대단히 사랑하면서 마라톤에 초원이가 재능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키지만 끊임없이 갈등하는 인물입니다. 과연 나의 의지인가 초원이의 의지인가에 대해서. 그리고 정욱이라고 하는 인물이 바로 초원이의 코치, 전직 마라토너로서 굉장히 자유분방한 성격으로 책임감도 없어 보이지만 나중에는 초원이의 마라톤에 대한 재능을 알게 되고 초원이를 진심으로 아끼면서 같이 코치를 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자, 갈등의 양상이라고 하는 것이 소설도 마찬가지지만 하나의 작품에 하나의 갈등만 나타나는 건 아니고요. 각 부분에 해당되는 다양한 갈등들을 찾아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요. 초원이의 마라톤 훈련을 포기하려고 하는 경숙. 그만둬 초원아.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돼. 마라톤 대회 나가지 않아도 돼. 라고 하는 경숙이 하고 초원이의 마라톤 훈련을 계속하길 원하는 정욱의 외적 갈등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초원이가 마라톤을 그만두길 바라는 경숙이 하고 대회에 참가하고 싶어하는 초원이의 갈등도 나타납니다. 결국은 초원이가 엄마의 그러한 고민을 꺾고 본인이 나가서 풀코스를 완주를 하게 되죠. 자, 184페이지로 넘어가서 들판에서라고 하는 희곡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작품은 앞에서 본 시나리오와는 달리 희곡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약 조건들이 있죠. 희곡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다라고 한다면 연극의 대본이다. 그리고 시간과 공간적인 제약이 심하다. 뭐 굳이 더 찾자라고 한다면 희곡 같은 경우는 막과 장으로 구성된다 정도. 그런데 이 들판에서라고 하는 희곡의 가장 중요한 점은 사실은 이겁니다. 들판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거든요. 들판뿐만이 아니라 형과 아우, 그리고 외세를 뜻하는 측량 기사, 그리고 이 안에 나타나는 뭐 밧줄이라던가 말뚝이라던가 총, 전망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상징적인 의미를 생각해 가면서 지금부터 줄거리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형과 아우가 한 들판에서 매우 행복하게 살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뭐 형은 형대로 아우는 아우대로 서로를 생각하고 위하면서 얼마든지 자신의 물건들을 내어주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던 그때 누가 나타나냐면 측량기사가 나타납니다. 측량기사가 자신의 조수들을 데리고 와서 형과 아우에게 이야기를 하죠. 저희가 사실은 측량기사인데 그냥 측량을 하는 연습을 좀 할까 하는데 여기에 이렇게 금을 살짝 그어 놓아도 되겠습니까? 정도로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금을 긋기 시작하죠. 형과 아우가 금을 그어진 상태에서 본인의 공간을 보자 하니 저쪽에는 소가 더 많고 이쪽엔 소가 더 적네. 저쪽엔 풀이 더 좋은데 이쪽엔 풀이 더 없네. 등등으로 서로의 자리는 그냥 금만 그어놨을 뿐인데 그런 것들을 가르기 시작하죠. 그리고 나서 측량기사가 얼마 후에 이야기를 하죠. 아, 저희는 할 일이 다 끝났는데 이 밧줄 어떻게 치워드릴까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넌지시. 그때 측량기사의 의도는 치워주겠다라는 의도가 아니라 계속 이 밧줄을 놓게끔 해야겠다라는 의도였겠죠. 이때 형과 아우의 마음은 이미 틀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 금으로 넘어오지 마. 형은 항상 형이 이기려고 노력했잖아요. 너도 항상 아우로서 네가 좋은 걸 가지려고 했잖아. 등등의 싸움이 서서히 일어나기 시작하고요. 이때 측량기사가 형과 아우의 사이를 서서히 이간질을 시키기 시작합니다. 저기 있는 아우가 자꾸 형 자리에 넘어오려고 하는데 지켜야 하지 않겠어요? 이러면서 벽돌을 쌓아서 벽을 쌓게 만들고요. 전망대를 쌓아가지고 서로를 감시하게 만들고요. 총 한 자루를 쥐어주면서 상대방이 넘어올 때 쏴야 한다라고 겁을 주게끔 만듭니다. 그리고 각각 이 모든 것들은 형과 아우에게서 돈을 가져다가 빼앗아서 설치를 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형과 아우가 가지고 있던 그 아름다운 들판은 금으로 갈라져 버리게 되었고, 그 가르면서 서로를 감시하느라고 모든 재산이 사라지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지금 이걸 형과 아우만 모르고 있고요. 측량기사는 계속해서 가운데서 이간질을 하고 있는 중인 거죠. 그러던 와중에 형과 아우가 내리는 비를 맞고 자신들의 행동을 반성하게 됩니다. 하늘에 계신 부모님이 우리를 꾸짖는 것 같다. 어쩌다가 우리가 이렇게 되었을까? 과거에는 행복했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형과 아우가 서로 과거에 민들레꽃을 보면서 우애를 다짐을 했었기에 그 민들레꽃을 상대방에게 이렇게 던져주면서 다시 한번 화해를 맹세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형과 아우가 화해를 하게 되는데요. 이게 중요한 건 이거죠. 사실 이러한 내용들에 나타나는 대부분의 작품들은요, 그냥 이 장면 그대로를 여러분들에게 전달해주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 장면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상징적인 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 같은 경우는 형과 아우가 분단되어 있는 남과 북을 상징을 하고요. 원래는 하나였지만 이러한 외부 세력, 외세에 의해서 분단이 된 채로 서로를 감시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투자를 하고 있고 돈을 들이고 있는, 그러면서 상대를 못 믿고 있는 그런 남과 북을 보여주는 거고요. 현재 우리는 남과 북으로 분단되어 있긴 하지만 이야기의 결말을 보면 형과 아우가 서로의 잘못을 깨닫고 화해를 하게 되죠. 그걸로 봤을 때 이 작품의 주제는 이거죠. 남과 북도 우리의 의지대로 외세의 간섭을 받지 않고 다시 하나로 합칠 수 있다, 화해를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전달을 해주는 작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84페이지를 보시면요, 첫 번째 들판이라고 하는 해설에 지금 우리 국토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죠. 이 전체적인 들판이 바로 우리 국토를 상징하는 겁니다. 두 번째 해설의 민들레꽃은요, 민들레꽃이 초반부에도 나오고 이야기의 끝부분에도 나오는데, 초반부에 나오는 민들레꽃은 그 형제간의 우애를 보여주는 소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185페이지의 첫 번째 해설, 측량기사와 조수들을 보면 우리를 이간질하기 위해서 들어온 외부 세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말뚝과 밧줄, 벽 이런 것들은요, 전부 다 단절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단절의 정도가 점점 심해지는 것이, 처음에는 말뚝을 받고 밧줄만 묶어요. 넘어가려면 얼마든지 넘어갈 수 있는 수준의 분단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믿음이 생기지 않자 벽을 쌓죠. 벽을 쌓게 되면 상대의 모습이 보이지 않게 되고요. 보이지 않으면 더 불안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뒷페이지로 넘어가면 그 다음 내용은 안 나오지만 이제 그 벽을 서로 보이지 않는 상대방을 감시하기 위해서 전망대를 세워서 감시를 하게 되고요. 총을 들고 무력으로 감시를 하게 되는, 그러니까 점점 단절의 상태가 더 심각해지는 상황에 처하게 되고요. 187쪽의 첫 번째 해설을 보면 민들레꽃이 다시 한번 화합과 화해를 보여주는 소재로 나타나죠. 처음은 우애를 보여주는 소재지만 마지막에 민들레꽃은 화합과 화해를 보여주는 소재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핵심 내용 정리만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등장인물의 성격을 보면요, 형은 소극적이고 권위주의적이고 소심하다라는 성격이 나오는데 어떤 부분에서 알 수 있냐면, 형은요, 이렇게 말뚝을 세워놓고 밧줄을 채웠을 때 쉽게 넘어가지 못하고 이게 있으니까 왠지 넘어가는 게 두려운데 라고 하면서 머뭇거립니다. 그에 반해 동생은 적극적으로 이까짓 건 뭐 하고 발로 넘어가죠. 그리고 권위주의적이다 라고 하는 내용은 내가 형이니까 항상 이겼어야 해 라고 하는 대사가 동생에게서 나옵니다. 그래서 형이 권위주의적이고 약간 소심하다는 성격, 그리고 동생은 형이 항상 이기느라고 나는 항상 피해를 받잖아요 라고 하는 피해의식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인물이었던 겁니다. 자, 측량기사는 되게 교활한 성격으로서
외부 세력으로 둘 사이를 이간질시켜 놓는 그러한 인물이죠. 이 작품에서는 여기 나타나는 상징적인 소재가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소재가 이거죠. 들판이라고 하는 소재가 우리 국토를 나타내고 형과 동생이라고 하는 소재가 남북과 우리 민족을 나타내며 측량기사와 조수는 외부 세력을 나타낸다. 그리고 나머지 내용들 말뚝밧줄, 벽, 정망대, 총 여기는 전부 다 갈등을 나타내거나 대립을 나타내는 소재로서 점점 그 정도가 심해진다. 그리고 이 총에서는 갈등이 최고조로 이르는 상황이다. 왜냐? 상대방에게 겁을 주기 위해 탕하고 쏘는 장면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갈등이 최고조로 이르면서 이제 이 갈등을 어떻게 풀 것인가의 내용이 하강에서 나옵니다. 비가 내리죠. 두 사람 모두에게 비가 내리면서 그 비를 맞고 스스로의 행동을 반성하게 됩니다. 천둥 소리가 부모님이 우리를 꾸짖는 소리 같다라고 느낍니다. 그리고 동생에게, 아우에게 서로의 말을 전달을 하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에 민들레꽃을 던지면서 둘 사이에 우애, 화합을 보여줍니다. 자, 이러한 상징적인 소재들의 의미 잘 기억을 해 두시면 이 상징적인 의미로 인해서 우리가 주제 연결이 가능하죠. 결과적으로 이 글의 마지막은 남과 북의 화해입니다. 어떻게? 외세의 개입 없이 우리 스스로 자주적인 화해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봤을 때 표면상으로는 형제 간의 화해지만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남북의 자주적인 통일, 화해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갈등 양상을 보면 내적 갈등, 땅을 서로 가지려고 하는 형과 동생 사이의 외적 갈등이겠죠. 두 번째, 내적 갈등. 동생도 형도 각자 나뉘어진 공간 안에서 고민합니다. 아, 내가 너무 심하게 한 건 아닐까? 형에게 먼저 손을 내밀까? 라고 고민하고 있고요. 동생도 역시 내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었는데 형에게 손을 내밀면 형이 과연 잡아줄까?를 각자 고민을 하는 거죠. 자, 이러한 내용들 들판에서 관련된 작품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시고요. 자, 이번엔 시집가는 날이라고 하는 뮤지컬 대본입니다. 이 작품은요, 실제로 여러 가지 설화를 모티브로 해서 만든 작품을 또 뮤지컬화한 거다 보니까 원작의 내용이 어느 정도 살아있긴 하지만 많이 각색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뱀신랑 설화라고 하는 설화를 재구성해 만든 작품이다 정도로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이 작품의 전반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 맹효원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는데 이 인물은요, 실제로 양반집 자제는 아니고요. 돈이 많은 집 평민이었는데 돈으로 족보를 사들여가지고 양반의 지위를 갖춘 사람입니다. 양반의 지위만 갖추었다 뿐이지 채통이나 품이나 교양이나 학식은 전혀 없는 인물이지요. 자, 그래서 자신에게 예쁜 딸이 하나 있는데 이 딸을 시집 보내기 위해서 건넌 마을에 있는 아주 지체 높은 대감집 아들하고 혼인 약속을 다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결혼 날짜까지 다 받았어요. 그리고 집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혼인이 할 날만. 그런데 신랑 될 집에서 과연 우리랑 혼인하게 될 저쪽 맹효원네 집이 어느 정도 되는 집인가 한번 실험을 해보고자 거지 행색을 하고 맹효원 집을 찾아갑니다. 처음에 거지 행색을 하고 찾아가서 지나가는 과객이 온데 하룻밤 재워주십시오라고 하자 맹효원이 가차없이 쫓아내라고 명령을 하죠. 그러자 살짝 흘립니다. 아, 저쪽 다리 건너에 있는 아랫마을에서 온 과객들인데 라고 흘립니다. 그 얘기를 듣고 맹효원이 아랫마을이라면 우리하고 사돈될 집안의 한 동네인데 소문이 잘못 나면 안 되겠구나 싶어서 이렇게 집에 들여다 놓고 모셔놓죠. 모셔놓고 자기 딸을 결혼시킬 집안이 얼마나 대단한 집안인지에 대해서 열심히 자랑을 합니다. 당사자인 줄도 모르고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그 당사자들이 나중에 그 집의 종들에게 또 이야기를 슬쩍 흘리죠. 아유, 어찌하다가 신랑 될 사람 얼굴도 안 보고 선을 봤나. 그 신랑이 곱추인데다가 그러니까 장애가 있어서 허리도 못 펴는 아유, 쯔쯔쯔 이런 말을 흘립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들은 종은 자신의 주인인 맹효원에게 가서 이야기를 전달을 하겠죠. 맹효원은 이제 큰일 났다 싶은 거죠. 우리 딸이 지체 높은 집안에 시집 가는 줄 알았더니 이런 장애가 있는 집안으로 시집을 가는구나 라는 사실에 마음이 급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이 자신의 집에 있는 종을 자기의 딸처럼 속여가지고 시집을 보내게 되죠. 자, 이제 여기서 극적 반전이 일어나는데 사실은 이 두 과객들은요, 한 명은 실제 신랑이고 한 명은 실제 신랑의 숙부되는 사람이죠. 그리고 이렇게 들어오는 길에 이미 마을에 들어오는 초입부에 이 맹효원네 집 종, 예쁜이라고 하는 종을 이미 우물가에서 만나고 이 신랑은 이 착한 마음을 가진 이쁜이라고 하는 종의 마음씨와 종에게 어느 정도 마음을 빼앗긴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 그러한 거짓 소문을 흘렸더니 종을 대신 결혼식 자리에 세워놓게 되고 실제 결혼하는 날 정말 훤칠한 신랑이 나타나는 걸 보고 뒤늦게 후회를 하지만 이미 자기의 딸이라고 소개를 한 상태니 어쩔 수 없이 종을 시집 보내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보면 맹효원이 얼마나 허세, 권력 이런 것들에 욕심을 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고요. 혼인제도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람의 인물 됨됨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보고 결정을 지었어야 하는데 그 당시에는 물론 당사자들끼리 결정하는 게 혼인이 아니라 부모 간의 결정으로 인해서 혼인이 이루어지긴 했으나 그렇더라고 할지라도 사람의 됨됨이가 우선이어야 되는데 집안의 가풍이라던가 집안의 재물이라던가 권세를 보고 결혼시키던 그런 혼례의식의 잘못된 모순된 그런 방법에 대해서도 비판을 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특히나 이 맹효원이라고 하는 인물이 권력, 권세에 대단히 욕심이 많은 인물이다 보니까 이 인물과 대조되는 인물이 한 명 여기에 등장을 합니다. 맹진사라고 하는 맹효원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맹효원이라고 하는 인물이 아니라 맹진사고요. 맹효원은 맹진사의 숙부되는 인물인데 맹진사가 자기 딸을 무조건 집안 좋은 사람에게 보내려고 하자 맹효원이 반대를 하는 입장이죠. 좋은 집안이라고 해서 그 집안의 자제마저 다 좋은 것은 아니다. 사람 됨됨이를 중요하게 보거라 라고 맹효원이 여러 번 이야기하자 맹진사는 뺨을 맞아도 금가락진 낀 뺨으로 맞으랬다고 기왕이면 잘 사는 집에 보내는 게 좋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맹효원은 사람 됨됨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물, 맹진사는 허세가 심하고 욕심이 많은 권력과 권세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물로 둘이 대비되는 인물로 등장을 하고요. 그 사람들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판하고자 하는 점을 보여주겠죠. 그리고 중간중간에 속담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이러한 속담들을 통해서 이 상황을 비유를 많이 해주고 있고요. 일단 특징을 정리를 해보면 뱀신라설화라고 하는 민담을 재구성해서 만들어낸 이야기고요. 맹진사댁 경사라고 하는 희곡이 있습니다. 연극 작품이. 그걸 뮤지컬로 각색해서 만들다 보니까 이 작품을 읽어보시면요. 음악적인 부분들이 계속 등장을 하고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머리를 같이 흔든다거나 아니면 북을 치는 소리 같은 것들로 긴박한 장면을 조성을 해준다거나 하는 등의 음악적인 요소가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뮤지컬 극본으로 재구성한 내용이고요. 한자 성어나 속담 등을 사용을 해서 자신들의 상황을 많이 표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갈등 양상을 보게 되면 맹진사라고 하는 인물이 허세가 아주 심한 권세나 재물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물이고요. 맹효원은 사람됨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등장인물의 성격,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성격 사람이 4명이 나오는데 맹진사가 허영심 강하고 가문과 재물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라면 맹진사와 계속해서 대립하는 맹효원은 재물보다 사람 됨됨이가 더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인물이고요. 자, 이때 맹노인은 누구냐면 이 맹진사, 맹효원 둘 다 한 집안의 사람들이죠. 이 집안의 가장 큰 어른입니다. 그런데 약간의 의식이 혼탁한 이렇게 약간의 치맥기도 있다 보니까 사람들의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해서 엉뚱한 대답을 해서 웃음을 유발하기도 하고요. 이런 해학적인 인물입니다. 자, 박찬봉이라고 하는 인물은 맹진사의 뒤에서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아첨을 하는 인물로 맹진사가 족보를 고치는 것을 막 도와주면서 적극적으로 수정도 해주고 비위를 맞춰주는 인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좀 강자에게는 약한 척하고 약자에게는 강한 척하는 아주 아첨꾼이라고 보면 되겠죠? 자, 이 작품에 워낙에 속담들이 많이 나타나다 보니까 속담에 대한 풀이 좀 간략하게 하도록 할게요. 맹효원이 이야기합니다. 경주돌이면 다 옥돌이라더냐? 경주에서 좋은 돌이 많이 난다고 해서 경주에 나는 모든 돌이 옥돌이라더냐? 그러니 그 김판선의 집
판선의 집이 대단하다고 해서 그 집안의 자제도 역시 훌륭한 건 아닐 것이다. 자제의 성품을 보거라 라는 얘기죠. 이름이나 배경만 가지고는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랬더니 맹진사가 하는 말이 아유 뺨을 맞아도 금가락 찢긴 손으로 맞으랬다고 얘기하죠. 봉변을 당하더라도 지위 높고 덕망 있는 사람한테 당하는 것이 훨씬 낫다라는 얘기입니다.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건 남이 잘 되는 걸 시기하는 걸 의미하는 그런 속담이고요. 어물점 망신은 꼴뚜기가 시킨다더니 라는 의미는 못난 것이 자기와 같이 있는 다른 동료들까지도 한꺼번에 망신을 시킨다라는 얘기죠. 화무11홍, 화무11홍 그러니까 꽃이 피어도 10일 이상 가지 않는다는 의미로 백년 새도 없다더라. 재물과 권세가 지금은 빵빵한 것 같지만 그게 오래 가지는 않는다더라. 그러니 재물과 권세를 보고 결혼을 시키지 말고 사람 됨됨이를 보고 결혼을 시키거라 라고 하는 맹요원의 생각이 담겨있는 그러한 속담입니다. 자, 여기도 역시 글 속에 나타나는 사회의 모습이 좀 보이는데요. 첫 번째는 남성 중심의 사회입니다. 지금 여기 본문에는 안 나타있지만 어떤 내용이 나타나냐면 맹진사가 자신의 결혼을, 자신이 아니라 자신 딸의 결혼을 추진하려고 할 때 맹진사의 부인이 뭔가 몇 마디 거들려고 하자 어디 아녀자가 하면서 막아서고요. 자신이 남자이기 때문에 주체적으로 모든 것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타나거든요. 그런 걸 통해서 가부장적인 사회까지도 연결을 지어볼 수 있고요. 매관매직이 성행한다라고 하는 건 관직을 서로 주고 사고팔고 하는 것인데 지금 맹진사 같은 경우가 박찬봉과 함께 손을 잡고 자신의 족보를 고칩니다. 이런 걸 통해서 매관매직이 성행한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자식의 혼인을 부모가 결정하는 시대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러한 혼인 제도 때문에 원치 않는 사람과 그리고 한 번도 얼굴을 보지 못한 사람과 혼인하는 사람들도 많이 생겨나고요. 그리고 실제로 사람의 됨됨이보다도 그 집안의 권세와 맞춰서 결혼을 하는 그런 혼인 제도 그런 게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에 대한 모순점도 찾아보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맹진사가 물론 양반은 실제 지체 높은 양반은 아니지만 그러한 양반들이 얼마나 허례허식에 쩌들어 있는지 그런 허례허식에 대한 비판과 풍자도 담겨있는 작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하고 오늘 전부 다 3편 극작품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는데요. 희곡, 연극의 대본, 그리고 시나리오, 영화와 드라마의 대본, 마지막 뮤지컬을 하기 위한 뮤지컬 대본까지 다 봤습니다. 자, 각각의 차이점, 공통점 다시 한번 정리하시고요. 특히나 들판에서라는 작품하고 이 시집가는 날이라고 하는 작품은 각각의 시대적인 배경하고 상징적인 소재의 의미들까지도 여러분들이 꼭 챙겨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은요. 확인 문제를 좀 풀도록 할 겁니다. 총 32문제인데요. 지금까지 배웠던 소설, 수필, 시나리오, 희곡, 설화 여러 가지 산문 문학에 관련된 문제들이 들어있으니까 저하고 같이 풀어보시면 제가 푸는 방식이 여러분이 푸는 방식인 것처럼 잘못 오해되기가 쉽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먼저 풀어오시고 내가 어떤 문제를 잘못 이해하고 있고 어떤 문제에 대해서 더 부족한 부분이 많은지를 파악을 하셔야 되니까 먼저 풀고 저를 만나러 오시면 훨씬 더 효과가 극대화될 겁니다. 자, 오늘 문제 여러 가지 책 보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저랑 문제풀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